이번 세션은 제가 특별히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블록체인 관련 협단체가 지금 한 10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많이 활동하는 협단체가 한 5개 협단체가 더 제가 연합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달라가지고 지금 우리 협회에 그래도 좀 활동하는 한 4개 협회의 그 금년도 사업 계획을 좀 발표를 하게 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발표를 통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금년도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의 정책권에도 하고 입법에 대한 제안도 하고 그런 걸 좀 힘을 모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릴 대로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협회가 하나로 돼 있으면 거기에 정부하고 권익도 하고 세무나 이런 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금년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협회에서 세미나나 이런 정책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수시로 질문하시면 그 제안을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 융합산업협회의 신재현 사무총장께서 디지털 융합산업협회의 작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8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 융합산업협회 사무총장 심지현입니다. 네. 우선 우리 이제 그 2025년 이제 사업 실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6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 정관 내용이 주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융합 기술과 관련된 거, 또 이런 쪽으로 이제 정관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 어떤 개발 사업, 그다음에 관련 연구 같은 거, 이제 연구기관과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는 어떤 그런 사업,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는 4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이제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위주로, 그 다음에 우리 그 회원들의 회비로 해가지고 지금 8개월 정도 실적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저희는 이제 자평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업력이 8개월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용역을 자력으로 이제 우리가 수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법인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약 한 절반 정도의 실적을 얻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이제 기본 운영 방향은 법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적인 측면이 있는데, 주로 이 법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게 핸들링을 했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뭐 100% 달성은 못했어도 약 한 70~80% 정도는 달성을 했다.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은 저희가 법률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정책 제언으로만 이제 주로 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2005년도 실적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우선 우리 사업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산학 연구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 제안 사업, 그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
입법 정책 세미나 사업, 그다음에 금융 용역 사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눴었어요. 그런데 금융 용역 사업만 이게 핀테크 사업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핸들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직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했어요. 8개월 동안. 산학연구 쪽에는 이제 차인권 법무법인과 함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2025년도 관련된 자료는 이제 뒤에 전부 다 저희가 이제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법 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회의를 약 4회 정도 4회 정도를 했는데 거의 한 2개월마다 한 번씩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논문 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입법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교육 사업은 이제 총 이제 1회인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과정과 협력을 해가지고 2025년도 상반기에 저희 협회에 그 대표님들 계시죠? 그 전문가들을 19분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인건비를 약간 1,0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맞춤형 교육 사업은 약 1회에 걸쳐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입법 정책 세미나 사업은 킨텍스하고 IP샵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킨텍스에서 25년도 11월 5일부터 7월까지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IP샵이 상당한 어떤 그 금액을 갖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약 한 절반 정도를 저희가 창업 경진대회 상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업 정도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소개 성과는 달성했다. 저희가 예산서상으로 이제 업력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으로 예산을 갖다 짜지는 않았어요. 약 2억 내외에서 짰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예. 물론 26년도의 사업계획도 기본 방향은 25년도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할 거고요. 단기적인 사업하고 이제 장기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블록체인과 AI의 이제 융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용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 한 3팀 정도가 지금 프로포저를 쓰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분과별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이제 사업 분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사업 분과별로 이 사업 계획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짰는데 여기도 이제 라운드 테이블 원래 회의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이제 유지할 거고요. 맞춤형 교육도 이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함께 또 협력 사업으로 또 계속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토큰 포스트하고도 아마 협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는 핀테크 투데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홍보를 협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기업 유치 세미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세미나 유치 사업 있죠. 그것을 지금 베트남 그쪽하고 지금 대학 간에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블, 키사와의 협력은 일단 이제 이효진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이 내용은. 교육 내용도 이따 뒷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AI 창업 같은 경우에는 호서대학의
박남태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핸들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AI DID 협력 연구 같은 경우도 지금 유순덕 교수님께서 이제 핸들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26년도에는 각 분과별로도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디지털 융합산업협회는 2005년도 실적을 소개 성과를 달성했고 앞으로 26년도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동 주최하고 계시는 디지털 웹3 협회의 조원희 대표님, 조원희 대표님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인사 말씀드렸던 조원입니다. 저희 협회는 지금 구체적으로 장표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크게 몇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제일 지금 변동이 큰 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입법이 언제 될 거냐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고, 그게 입법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 방향이 많이 이제 바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는 뭐 2월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입법화되지 않을 때 협회가 나갈 방향은 어떨지, 그리고 입법화가 됐을 때 협회가 나갈 방향은 어떨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외 업체 또는 해외 기관과의 협업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시장은 국내에 머무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글로벌로 크게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시각 또는 국내 시장에만 집중되는 정책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BM 같은 것, BM이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이 적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US 테더라든지 글로벌한 스테이블 사업자들을 초청을 해서 국회와 같이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한 생태계에서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지 한번 고민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홍콩의 웹3 하버하고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업체, 그리고 현재 동남아 쪽에 있는 업체,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협회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회원 교류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현실적인 국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도 협회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같이 이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 있는 업체들, 해외에 있는 협회들과 회원사들이 같이 교류하면서 그 해외에서 고민된 점들, 법적인 이슈들, 정책들 같이 교류하고,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이 또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화나 정책 설계에도 큰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협회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협력입니다. 그래서 해외 협회하고의 협업, 그리고 해외 업체들과의 다양한 교류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협회가 아무래도 공익적 단체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공익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을 해보려고 어떤 프로젝트가 좋을지 회원사들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디지털 자산이, 그러니까 후원 기금을 모금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회원사 중에서는 그러면 우리 기술을 이런 무료로 제공해서 후원 기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하고 또 이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회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아직 좋지 않은 시선도 많이 있고, 그런 시선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든다든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협회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같이 한번 사용해보고 또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가는 서비스를 올해 한번 기획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회원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원사들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시작하는 협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원사들을 조금씩 모집하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사들의 서비스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회원사들이 각자 자기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실제로 이제 회원사들의 서비스를 협회를 통해서 알리고 또 성장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 김경 회장님께서 워낙 잘 해주시고 계시고 또 다른 협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 오늘 세미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여러 협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비롯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시급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나 법제도가 정착되는 데고 또 그에 맞춰서 또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한중교류협회를 작년에 창립을 해서 중국하고 AI 분야에 많이 교류를 하고 계시는 권태형 한중교류협회 회장님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 AI 협회 권태형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협회를 간단하게 워낙 요즘에 AI가 이렇게 대세다 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저희 협회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디지털 융합 산업 협회와 그리고 웹3 협회와 이렇게 지금 AI가 이제 확장성의 어떤 플랫폼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협회끼리 협력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김기영 회장님하고 특검프 포럼 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블록체인 쪽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같이 이제 행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중 AI 교류 협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협회는 기존에 작년에 정치적인 혼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 어떤 교류에 대한 경색 때문에 그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정부가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소버린 AI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안정화돼가는 모습에서 저희들이 한중 또 작년부터 올 초까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저희들이 한중 AI 교류 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는 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AI가 어떤 산업화되고 있는 어떤 로봇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중 AI 교류를 만들어가고 있고 주로 이제 공동 연구나 기술 교류 그리고 이제 기업 매칭, 협력 지원 그리고 양국의 AI 기술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AI 프로젝트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향후에 AI 센터나 이제 투자 펀드를 조성하면서 이제 양국 간의 AI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한중 AI 교류 협회는 글로벌 AI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인재를 이제 육성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글로벌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공동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대략 이렇게 하고요. 주요 저희들이 이제 지향하는 사업들은 기술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발굴하고 육성하며 이제 공동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 AI 공동 센터를 설립하며 AI 이제 펀드 조성이나 이제 투자를 활성화해서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나 이제 전시회를 이제 공동으로 개최해서 이제 일단 인적인 교류나 기업 교류를 활성화하는 가장 우선적인 사업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협회가 생긴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국 간의 교류가 굉장히 경색돼 있던 거를 이제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중 AI 교류 협회도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판교 AI 리더스 클럽 기업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중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 이제 중국에 있는 협회장님과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행사를 하고 이런 이제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융합산업협회와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확장된 플랫폼으로 이제 금융이나 디지털 자산 이런 산업 융합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업무 협력을 맺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을 다녀왔는데 국제과학기술 촉진회라고 여기가 1988년 중국 국무원 그러니까 정부죠. 이제 비준을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사회단체인데 중국이란 이름이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중국과학기술협회 지도하에 있는 중국과학기술 촉진회와 저희가 업무 협력을 맺고 여기가 이제 북경의 가장 큰 스타트업 AI 스타트업 펀드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경에 있는 이제 AI 벤처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협회인데요. 여기랑 저희들이 이제 MOU를 맺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 간의 이제 AI 기업들의 어떤 교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장 현황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시장 현황은 첫 번째 이제 미국과 중국의 AI 핵심 전략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중심으로 어떤 스타게이트나 이런 범용 이제 일반 인공지능의 어떤 두뇌 역할을 이제 가속화시키기 위한 스타게이트와 같은 어떤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두뇌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은 피지컬 AI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제 주로 몸체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로봇이나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이렇게 앞다퉈 가지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미국의 전략은 핵심 전략은 이제 일반 인공지능 중심에서 어떤 이제 인간의 어떤 지능을 뛰어넘는 AGI 중심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어떤 이제 제조 AI 기반의 피지컬 AI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중국의 핵심 전략은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기술의 어떤 블로킹을 뛰어넘는 기술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시장이 주도하는 혁신을 기반으로 이제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규제를 통한 글로벌 표준 설정 그리고 시장 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그 규정을 만드는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주로 정책 도구로서는 이제 중국은 이제 국가 산업 정책을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을 했던 것이고, 미국은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민간 R&D 중심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이제 제재하는 정책으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입장은 이제 중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서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데이터가 자국에서 이제 수집된 어떤 AI 기반의 데이터들을 해외로 못 나가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AI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AI 데이터들이 이제 해외로 못 나가게 지금 중국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보호되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제 소버린 AI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이제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DJI나 바이두,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제 미국은 이제 마그마라고 해서 메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있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유럽은 이제 어떤 대표할 만한 기업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AI 정책 변화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정책은 2015년부터 최근에 2024년까지 정책들이 계속 이제 변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017년에 발표된 2017년에 중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커제 구단이 이게 딥마인드에서 이제 2016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이제 커제 구단을 초청해서 구글이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커제 구단이 이제 3판을 지면서 국가에서 이제 2017년에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세계 주요 AI 혁신 센터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그 국가 계획을 세우면서 중국이 AI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국가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최근에 2024년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구신지능이라고 해서 이제 피지컬 AI로 이제 국가 핵심 과제를 공식화한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융합을 통해서 휴머노이드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이제 제조 기반의 피지컬 AI를 이제 국가 이제 핵심 과제로 공식화한 경우고요. 지금도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규제나 여러 가지 통상 문제를 살필 수밖에 없어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중국의 제조 역량과 거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을 공동으로 진출한다. 저희들이 소버린 AI를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네이버 얼마 전에 국가 그 어떤 경쟁에서 이제 네이버가 중국 거를 뺏겼다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지금 규제 안에서 만들고 있는 AI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오픈 소스 기반에서 이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원래 이런 오픈 소스 기반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정보나 기술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국가별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 거 굉장히 이제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의 한국의 전략은 미국의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면서 중국과는 어떤 서로 이제 보완적인 측면에 손을 잡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한국의 대응 전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의 이제 중심 기술을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3국, 그러니까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제3국으로 이제 공동으로 진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 통제나 이제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 이런 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데이터와 하드웨어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운영 기술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한국 주도의 AI 거버넌스 및 인증하는 이제 브릿지 전략을 좀 펴야 된다.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어떤 AI 기본법이 발효가 되면서 글로벌 표준 주도권을 이제 저희들이 활용해서 중국 기술을 이제 어떤 활용한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AI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중국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러한 자신감을 통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그 전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이제 25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AI 플러스 전략을 추진하면서 AI 협력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미국 중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우스 아시아 이제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중심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와서 세계 AI 협력을 조직을 이제 설립을 제안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AI 공공재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AI 기술력을 소위 말하면 이제 중국 스스로 혼자서는 이제 글로벌화가 힘드니까 한국이나 이제 뭐 주변국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협력 분야로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AI 협력 문서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 혁신협력 협정을 중국 과학기술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제 체결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네 가지가 이제 주 의제였고요. AI 국가 전략을 연계하자. 그리고 이제 AI 기술 연구 개발 및 혁신을 협력한다. 그리고 AI 제조, 자율주행, 헬스, 의료, 스마트 시티 산업 운용을 이제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한중 AI 인재 양성 및 교류를 확대하자. 이렇게 이제 국가 간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1월 5일 날. 전략적인 기대 효과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함으로써 AI 기술 경쟁이 이제 표준하고 윤리 규제 경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중이 공동 대응을 해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결국은 이제 아시아 가치 기반의 AI가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는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가치 기반의 AI 윤리와 규범을 정립하고, 그리고 기술 패권에 대응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 AI 표준을 같이 만들어서 선점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전략적 기대 효과가 될 수 있고요. 뭐 저희들이 생각한 AI 협력 방안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정부 간의 업무 협력 문서를 토대로 해서 민간이 협회나 이제 민간이 이제 교류를 활성화를 하자. 그리고 기술이나 인적 교류를 통해서 공동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역할 분담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 피지컬 AI 중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중국하고 한국이 공통점이 약간 피지컬 AI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국가 안에서 이 모든 제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다고 지금 전 세계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점이 피지컬 AI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의 B2B 기술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AI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개발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자. 그리고 이제 AI 센터를 이제 이러한 어떤 결과물적인 측면에서 AI 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저희들이 이제 교류라는 게 말로는 쉽지 이게 이렇게 원활하게 쉽게 되진 않아서 센터를 좀 설립을 하자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강점은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것이고 이제 중국의 강점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부분이고 요런 이제 제조나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기초 모델을 이제 강점들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뭐 이런 말씀입니다. 뭐 협력 분야로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피지컬 AI, 뭐 그리고 의료 헬스, 그리고 다크 팩토리, 사람이 없는 공장을 다크 팩토리라고 하죠. 스마트 시티, 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력 문제인데 이제 저탄소 전력 기술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협력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글로벌 공동 센터를 이렇게 구상을 해본 겁니다. 뭐 이상으로 저희 한중 AI 교류협회의 어떤 뭐 향후에 뭐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마치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융합산업협회랑 같이 협력해서 많은 어떤 협력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한중 교류가 많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에이블 협회라고 블록체인 협회라고 과기부하고 기사에서 만든 정부 주도 이런 블록체인 협의가 협단체입니다. 거기에 의장님을 맡고 있는 이호진 박사님이신데 이호진 의장님은 정보통신부에서 쭉 한 30년간 계시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실장까지 하시고 재작년기에 퇴직해서 지금 여러 활동을 특히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분야에 책도 쓰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효준입니다. 뭐 제 소개는 우리 회장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생략하고요. 저는 뭐 에이블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우리 디지털 융합 산업협회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여러 협회들이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지 그런 방점에서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기가 2026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STO 법도 통과가 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동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 이미 비즈니스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전체적인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형식으로든 굴러갈 것이고 시기가 문제이지 그게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발행이 돼서 그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고민하고 먼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논의 구조는 보면 어디 가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발행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뭘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잘 되려고 하려면, 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나오면은 모든 게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해서 통합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STO나 RWA를 통해서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다 유통이 될 거고요. 거기 지급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AI와 IoT, 자, 이렇게 해서 또 웹 3.0 이 결합이 되면 자율경제 시대가 돼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화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가상 자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죠. 자,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효율성 그리고 패깅됐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있고 또 법을 만들어서 상환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가치도 유지시켜주고. 자, 이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가상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인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든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어떤 제도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거는 블록체인도 믿을 수 있는 어떤 자산이구나라는 거를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고, 자,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게 단순히 투기적인 이익 추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국가 사회의 발전에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거래소 중심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표했다시피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블록체인 산업과 블록체인 생태계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의 과제와 전략을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 블록체인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입니다. 지급 결제망, 아까 말씀드렸던 STO와 주식의 거래와 대금 지급하는 그런 모든 금융시장의 인프라가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국가는 자 저는 계속 과기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정책을 펴야 된다. 퍼블릭으로 갈 것인지 또 프라이빗을 중요시하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계나 또 산업계는 규제 준수 기술 개발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더해서 네 번째로는 블록체인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블록체인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안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제 강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제안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1은 이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금융시장 인프라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과 표준을 초기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버넌스. 지금 예탁원이나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제3자 중심의 거버넌스는 분산형으로 나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나 업계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록체인 네트워크 폴리시에 대해서는 신뢰성 평가가 도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발전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자지갑 사업자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규제 준수 개발에 세 가지 저는 합니다. 자, 이제는 인증, 그러니까 DID라 그 신분 인증이 온체인에서 다 돌아가고 경제 활동들이 온체인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증도 온체인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블록체인의 투명성 이해 이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 중에 뭡니까? 자기의 금융 자료를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분산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제도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더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용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나 또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그 업계 또 우리 협회 그리고 학계 연구계의 당부사항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션은 우리가 지금 저희들 협회에도 저도 7년 동안 세미나를 무수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서 했는데 그중에 블록체인 관련 업체 네트워킹 하는 그 언론사가 블록체인 투데이 4개, 탑컴포스트 선호 업체 많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논의하지 중앙 메이저 언론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성과가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그 몇 년 동안 해봐도 제가 항상 세미나를 하고 끝나고 나면 항상 허전한데 이게 노력을 많이 하고 참을다도 모래같이 많이 하는 이것이 메이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앙이나 조선이나 이런 내경국까지의 메이저 언론을 잘 다루지 않는다고. 그때 마침
우리 그 블록체인 투데이의 박보현 사장님이 작년도에 중앙일보에 계시다가 이제 블록체인 투데이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잘 해서 메이저와 이 크립토의 언론하고의 어떻게 연결고리를 크립토에서 하는 다루는 내용을 어떻게 중앙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좀 모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박보현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고 이쪽 분야에 또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권성민 대표님하고 임명수 대표님 토론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토론을 같이 한번 해주시죠. 두 분 여기 나와서 토론을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시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곽보현입니다. 그냥 막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지겹고 졸려하시고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돼서 제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중앙일보에서 사회부, 문화부 그리고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경제부에서는 증권거래소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 출입했고 재무부 출입을 했고 그쪽 금융 쪽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중앙일보 자회사 대표하고 미주중앙일보에 또 회장 명령을 받아서 가서 또 온라인 사업 조인스 아메리카 설립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제 블록체인 투데이에 제가 뭐 이제 스카웃돼서 온 셈인데요. 중앙일보에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를 좀 같이 어우러져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걸 좀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자회사 대표를 할 때 내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다른 강연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대부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지난번에 했지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30대 교수는 젊은 교수 30대 교수 있을 수 있죠. 3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다가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은 교수가 자기가 아는 것만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교수가 되면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강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정년이 다 되고 또는 정년 이후에 석좌 교수 뭐 이렇게 강의만 좀 나가시는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어떻게 강의하느냐? 이런 교수님께서는 자기 꼴리는 대로 강의를 한답니다. 제가 65년생입니다. 작년에 제가 환갑을 지냈고요. 그 시기를 지내니까 이어령 교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조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대 대표면 여기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그 60이 넘어서 어떻게 강의를 한다고요? 네, 제 꼴리는 대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제도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RWA, STO. 우리는 STO만 합니다. 해외는 RWA죠. RWA하고 STO의 차이를 다들 아시죠? 네, 저 부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많아서 증권화된 것만 합니다. 여기 증권사들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저희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우리 업계 또 우리 미디어들 좀 기회가 오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통 미디어들은 어땠죠? 이거는 우리나라 미디어만 얘기하는 겁니다. 해외 미디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수년 동안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불확실하죠.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투기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검증된 정보 제공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계속 배척하기만 했습니다. 투기의 온상이다, 사기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서서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만히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통 미디어에서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있죠. 깊이 있는 분석력이 없습니다. 블록체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정통 미디어에 있는 모든 기자를 만나보세요. 블록체인이 뭔지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몰라요, 얘들은요. 자, 그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는 어떻게 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디어들입니다. 코인텔레그램 그리고 코인데스크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자그맣게 나와 있지만 밑에 다른 방법이지만 더 블럭이나 뭐 여러 매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눈여겨보는 매체는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굉장히 2007년에 설립됐는데 처음부터 크립토 섹션을 가지고서 매체가 이것들을 다뤄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도 이거 다 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수익성 달성. 그리고 그 월 방문자 수가 모바일에서 블룸버그를 이겼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 독일의 최대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는 빌트지라고 있습니다. 빌트지는 악셀 슈프링거가 가지고 있는데 악셀 슈프링거에 4억 4,200만 달러에 매각됐어요.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 되죠. 근데 결국 이 악셀 슈프링거를 미국의 사모펀드인 KKR이 다시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미국 회사가 된 셈이죠. 왜 이렇게 잘하냐? 제가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한국에 들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 코리아를 만들려고 저쪽 그 글로벌 전체 부사장이 영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본부장은 이제 스위스 쭈리에 있는 스위스 사람인데 그들하고 이제 통신하면서 이걸 들어오려고 했는데 결국 가격 내고에서 좀 잘 안 돼서 이걸 못 하겠는데 지금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코리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블록체인 뉴스를 다뤄왔습니다. 저는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글로벌 거래량에서 원화 기준이 달러 다음으로 2위입니다. 인구 참여율 1,000만 명이 넘는 리테일 투자자가 있죠. 무서운 한국 사람들입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올해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제도권이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런 미디어들은 아마 정통 미디어에 이거 관련된 기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크립토 진화를 통해서 아마도 그 규제 회피하는 기술 발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진짜 기술 이야기네 그러면서 전문화되는 그런 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국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이 표준화 이슈나 뭐 이런 것에서 나오겠죠. 미디어에 해외될 것은 저희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들은 좀 더 검증을 하고 중복 확인하고 그래서 공정하다는 이미지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스파뉴스가 아니라 더 신중화하고 더 디테일한 것들을 분석해서 보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정통 미디어는 반면에 내부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을 확충하는데 아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전문 기자 이런 것이 저희 업계에서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AI 미디어 에이전트가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더 활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간 협력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한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이제 4번에 있는 저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즉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하는 어떤 컨퍼런스, 라운드 테이블 그런 것을 기사화하고 그다음에 전문 미디어와 그다음에 그 전통 미디어들이 함께 이것을 보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은 저희 전문 미디어들이 도움을 줘야겠죠. 그다음에 콘텐츠 제휴, 그다음에 리서치 협업.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제 그냥 바람인데 그런 그 시리즈 공동 기획도 할 수 있고 저는 아마 지금부터 그 사원 행사, 교육 사업이나 컨퍼런스 이런 쪽을 중앙이거나 기타 제가 관련돼 있었던 큰 미디어들하고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처럼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미디어가 빨리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2026년에 계속 펼쳐질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은 결코 정통 미디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분 토론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 먼저 권성민 대표님은 지난번에 만나서 해보니까 이력이 아주 글로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또 남아공에서 또 미국에서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뉴욕에서 대학 나와서 뉴스 교실을 4년 다니다가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토큰포스트를 창업했는데 아주 상당히 정통 크립토야도 FM대로 지향을 하시고 또 여기 임명수 센터장님도 독특한 이력이신데 중소기업 지원장까지 하셨다가 학위까지 하신 분이 또 이게 언론을 또 이게 1인 미디어를 창업을 해서 아주 요즘 우리 카톡 포럼에 아주 매일같이 좋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석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큰포스트를 창업하고 지금 현재 의장으로 있는 권석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0대라서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2020년 신년 세미나 디지털 자산 산업을 또 이렇게 논하는 특집 자리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대표님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통 미디어와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 대표님 말씀대로 2020년이 우리 산업, 그러니까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산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2017년부터 어쩌면 제일 오랫동안 블록체인만 고집한 전문 미디어를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토큰포스트 입장으로서 우리가 왜 협력을 넘어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 1월 30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투기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제도화의 시대를 이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곽 대표님 발표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올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STO, RWA 이런 실험들을 넘어서 이제 상품화 단계로 진입하고 과거의 정통 미디어가 저희 산업을 투기나 거품으로 바라보면서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리 잡고 기관들, 자본들이 들어오는 지금 정통 미디어들이 이 시장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정통 미디어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특유의 온체인 데이터나 기술적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전문성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같은 이제 전문 미디어는 또 깊이는 있지만 이 대중적인 신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제 놀았다면 이제는 좀 크로스오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주신 저희는 오늘 전통 미디어랑 또 전문 미디어 협력을 두 가지 좀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데이터 기반의 팩트 체크를 기반으로 한 연합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기존 미디어는 주로 이제 취재원들의 그 말에 의존을 하고, 하지만 웹3의 문법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웹3의 문법은 데이터 혹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박 대표님이 이제 제안해 주신 검증 시스템 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전통 미디어가 가진 데스킹 노하우를 전문 미디어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토크포스트가 같은 미디어가 온체인 데이터를 1차 검증을 하고, 그리고 전통 미디어가 일종의 대중의 언어로 검증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 역할 분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부탁을 하셨을 때 좀 일부 상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같이 일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 역할 분담인데요. 모든 미디어가 속보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하신다시피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 같은 글로벌 미디어는 각자의 또 색깔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 미디어는 시장의 일종의 큰 흐름, 매크로적인 것들을 다루고 정책이나, 그리고 저희 전문 미디어는 일종의 개별 프로젝트들, 기술, 그리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다루는 일종의 마이크로식 컨텐츠의 레이어를 가지고 나누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대중들한테 보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저희가 이제 8년 차인데요. 이런 흐름들을 보고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금 정말 시장이 많이 열렸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중이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일종의 카더라, 이런 뉴스 통신, 이나 단순한 가격, 중계 같은 이제 중계로는 독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통 미디어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통 미디어의 신뢰와 전문 미디어의 통찰,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인 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명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명수입니다. 현재 핀테크 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체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은행 20년,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핀테크 사업 20년 하다 보니까 늘 목마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스타트업들이 자기 회사의 기사를 한번 내보고 싶다, 내보낸다라는 그런 게 많이 목말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핀테크 쪽으로 방향 설정을 했는데 방향이 가다가 보니까 이게 토크 미디어도 같이 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미디어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전통 미디어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취급을 하기가 상당히 꺼리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일어난 일, 사건, 확실한 것, 이 외에는 취급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다는 아닐 건데 제가 추구하는 바대로 하자는 생각에 이쪽 디지털 미디어 쪽도 같이 취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신문을 창간하게 된 계기도 스타트업이거든요. 신문을 운영하게 된 계기도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목표도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좀 더 활기 있게
자기 소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미디어하고의 어떤 충돌 비슷한, 그렇지만 보완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또 결합 방법, 공동 협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안 주신 내용들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세미나도 하고, 공동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행사장에 가보면 많이 그런 것들 느끼거든요. 어떤 신문사가 왔는가, 어떤 미디어가 왔는가라고 봤을 때, 기존 정통 미디어들은 그렇게 오지를 않고,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통 미디어, 물론 전문 미디어지만 역할을 할 테니까 함께 가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도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동으로 또 개최도 하고 해서 참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계기로 끌고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틀림없이 차별성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팩트에 근거는 두겠지만 팩트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열린 마음으로 시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문이 전통지는 아니죠. 그렇다라고 해서 종합지가 아니고 핀테크에 특화된 전문 매체입니다. 핀테크에는 사실은 토큰 미디어도 다 포함이 되고 토큰 비즈니스도 포함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합, 함께라는 툴은 틀림없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세 분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세션은 우리 회원 중에서 회원 동경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간단히 모시겠습니다. 세 분, 이창훈 대표님, 그다음에 권세준 교수님, 최수혁 대표님 나오셔서 간단히 본인 회사 소개를 간단히 소개를 해주는 회사 동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대표님은 국세청에 오래 계셔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쪽 분야의 세무라든가 이쪽 분야의 규제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창훈입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작년 8월 달에 감독 총괄 국장을 끝으로 이제 그만두고 기업 컨설팅회사 EM인사이트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가상자산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업 컨설팅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책을 함께해서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기동 대표 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문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쓰게 됐던 계기는 아마 2016년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상자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감독원도 그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모든 이제 가상자산 부분이 금융 규제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는 가상자산이 엄청난 대세가 될 수 있겠구나, 특히 금융 분야에서.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 규제 중심으로 썼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금융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됐었는데,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은 전 세계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일부에서는 기업하고 가상자산이 어떻게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관련되는 뭐 법이 법 제도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는 감독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해외, 일본, 뭐 EU, 아시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1부에서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좀 시대적으로 조금 지나긴 했는데 스트래티지, 옛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그 다음 테슬라, 위투 이런 데서 사업하고 어떻게 투자와 사업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다음으로 3부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할 텐데 그 관련되는 이제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관련해가지고는 뭐 회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공시, 특히 상장회사는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AML이나 트래블 문제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자산 유형별로 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다룰 때, 그 다음에 NFT 사업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이제 요거 관련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내국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그 관련된 뭐 회계나 세무 문제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하기가 현재로서는 또 어려우니까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형사, 민사 이런 관련된 판례 부분들을 다 연결을 했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전 세계 규제가, 그 다음에 국내 규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세준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 간단히 스테이블 유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 교수님은 아주 이력이 또 독특하십니다. 공무원, 교육 공무원을 하시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동국대학교에서 작년 2년 전서부터 블록체인 SPO 최고위원장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이번에 또 석사 과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아주 능력이 대단하시고, 또 지금 또 딥페이크 과정도 새로 개설하신 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장황하게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주제라고 하면,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저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로 이해해 주시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를 하나 개척한다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저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이거를 자본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에 2025년 작년도에 외국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약 32만 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과거에 외국에 유학 갈 그 시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오고 싶어하는 이 시점은 결국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그런 거죠. K-팝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아니 모든 우리 IT 분야를 포함해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학생들은 문이 굉장히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는 유학을 들어오면 두 가지 패턴입니다. 어학연수 과정이 있고 학부 과정 들어오는데, 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전부 뭘 얻는다면 물론 학업을 위해서 온 그런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떻게든지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이탈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학도 굉장히 없습니다. 여기에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나라,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일단 좀 굉장히 진입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신뢰관계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신뢰를 하는, 여기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편리성,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마침 이 소이바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런 그 기업에서 이 딥페이크가 예방되는 양방향 동영상 인증 기반의 금융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가 발견하고 이 부분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성공을 하거나 보면 지금 대부분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수수료가 많이 내고. 그런데 지금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부분을 실시간 영상으로 인증을 하면 그게 뭐냐? 바로 소이바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신원에 대한 거. 그러면 두 번째, 그 나라에 통화되어 있는 한 그 화폐를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완전히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에는 학비가 나옵니다. 이름으로 해서 우리 학생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심할 것이고 또 이 학생을 받게 되는 대학에는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신뢰성 확보와 기술 표준입니다. 지금 이 소이바 딥페이크 예방하는 플랫폼은 우리 한국지능정보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단체 표준으로 채택해서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금융 서비스에서 합법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발행과 유통을 확실히 분리를 했습니다. 발행은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는 거래소에서 분리를 해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준수도 할 뿐만 아니고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 방지 트래블 룰을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학교 소개하면 그런 게 아니라 이 솔루션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기대 효과가 있을까 하면 경제적 효과는 약 전 세계에 있는 유학생들 전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글로벌 신규 경제 효과가 약 5천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딥페이크 예방하기 때문에 금융 사기가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제로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딥페이크 예방 소프트웨어 인증원에서 양방향으로 즉시 인증해주는 이런 기술적 모델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 계속 정리하면 딥페이크를 통해서 금융위협에 대한 완벽한 제로, 그 다음에 수수료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이바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하면 양방향으로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이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한 5천억 달러쯤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완벽한 NIL과 DPL에서 인정해주는 단체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런 부분이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 새로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소 조금 길었지만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한 영역이 된다는 것. 우리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최수혁 대표님을 신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수혁 대표님은 아주 경력이 또 이것도 깊으십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도 경제학을 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서 통신정책연구원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새로 창업을 하셔가지고 경제학보다는 아주 대량 경제학 컴퓨터 이쪽에 아주 더 전공을 하셔서 또 최근에 신버스에서 양자에 관련된 아예 새로 기술 개발도 하셨고 또 아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끝나고 나는데 바로 또 테너의 취업 또 공연도 하실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음식이 지금 날씨가 좀 식는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테너 하실 테니까 간단히 시간을 좀 도와주시면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재규입니다. 아까
포그 포스트가 8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8년, 올 6월 되면은 8년이 8년이란 세월이 금방 이거 만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느덧 8년이 넘었어요. 심버스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DID 기반으로 10바이트짜리 DID 기반으로 움직이는 블록체인. 제가 지금은 전 세계 블록체인 중에서 DID 기반으로 움직이는 블록체인이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퍼블릭 기반으로 움직여서 이제 전통이 되고 하고 있는데, 운 좋게 저희가 이 블록체인을 갖다 만들 때 왜 블록체인의 주소가 PK가 되면 나중에 규제라든가 이런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전에 무슨 기계를 갖다 만들고 시스템 같은 것을 갖다 산업에 있어서 엑소50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자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쓰고 있는 그런 기법들을 갖다 사용해서 아이디 기반으로 만들면 블록체인이 굉장히 효용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이 메인 블록체인 말고 아이디를 다룰 수 있는 아이디 체인이 필요하고, 또 오라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는 체인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을 갖다 연결시켜 주잖아요. 사실은 그 오라클이 블록체인 내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지만 외부에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블록체인이 망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AI라든가 이런 것들, KYC, AML 이런 것들도 다 블록체인의 오라클 체인에서 이 플랫폼에는 적법한 블록체인이야라고 인증을 해줘야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처음 만들 때 세상에 블록체인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 이게 이더리움과 같은 똑같은 모양의 형태가 아니라 가스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여러 종류가 다 태어나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거래 비용이 다른 블록체인이 서로 아이디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1년 전에 그 생각 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려고 딱 해가지고 김영준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이 블록체인을 갖다 한번 봤는데 사람들이 이거 못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6개월 걸려서 만들었고 지금 8년째 계속 진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그 블록체인을 갖다 만들면서 이제 양자 컴퓨팅이 10년에는 아마 지금 그 타원 기반의 블록체인을 갖다 깰 것 같아요. 근데 10가지 기술 중에서 빠르면 3년 내에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가지 기술 중에 어떤 것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 같은 건 3년 안에도 그 문제가 저희들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그 미국 표준연구소에서 양자 암호 기술을 갖다 7가지 표준을 정했는데 그 7가지 기술을 다 선택해서 어느 것든지 지정해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양자 저항 메인넷을 갖다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초로 만든 데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 안에서 양자 블록체인이 2가지를 갖다 선택해서 돌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듀얼로 돌아가는 양자 저항성 메인넷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아마 3월 달에 저희 메인넷을 갖다가 트랜지션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블록체인을 갖다 만든 것들은 아마 다양한 부분에 쓰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AI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IoT, 로봇이나 뭐 이런 것도 다 IoT거든요. 스마트시티에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데이터라든가 객체, 메타버스에 있는 것들, 수요권들을 갖다 어떻게 인증하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테스트한 거는 지금 블록체인에서 TPS 3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검색을 갖다 아이디 같은 것들 검색하고 인증하는 거는 초당 노드 하나가 10만 건 처리가 가능한 것 같아서 스마트시티
한 10개 정도 돌리면 100만 건 초반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나 여기 들어갈 때 이런 거 검증하는 것만 검색하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100만 건 처리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순도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로 풀스택으로 움직이고 있는 듀얼 블록체인을 갖다 아마 두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블록체인을 갖다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저 메타마스크를 갖다 쓸 수가 없어서 블록체인 지갑을 갖다가 7년간 개발을 했어요. 7년간 개발했으니까 온갖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소프트웨어 인증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인증을 기술기술로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인기용 인증 받은 유일한 지갑. 그래서 지금 올해 넘버 2 버전이 나오는데 이중 암호화 체계가 구현된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이 나올 건데 지금 현재 2.0은 아마 다음 주부터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오는데 이 안에 모든 스테이블 코인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심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들 메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안에 그 마이닝 인센티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집어넣을 수 있게 했고 채팅 머신이 들어가요. 채팅 머신은 저희가 AI 엔진을 갖다 붙여서 말로 하면 나 누구한테 저희 이거 닉네임 구조를 갖다가 써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놔서 네임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 탐한테 심버스 코인 10개 보내줘보면 책이 그냥 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토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검사 중인데 다음 주쯤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산관리랑 메인 서비스, 채굴 시스템, 채팅 뉴스들이 나와요. 아까 김종혁 대표가 지갑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갑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갑이 처음이자 그렇죠.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을 플랫폼 가서 보는 것들도 다 지갑에서 단추 누르면 사실 그 안에서 응용 서비스에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증명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그 플랫폼들을 만들어냈는데 올해 한 서너 개 정도가 더 이미 작년에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엔진 만들어낸 따라서 응용 서비스를 갖다 팔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응용 서비스 중에 몇 개 만든 거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다음 달 중에는 런칭을 할 생각이에요. 워킹 펫이라고 하는 건데 실시간 걷기 채굴 시스템이고 펫 파트너가 육성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게임도 하고 서로 파이팅도 하고 서로 이제 뭐 이런 펫 하는 것들도 만들어서 무프트원 버전도 있고 런투원 버전도 뭐 똑같은 형태라서 런투원 버전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많은 대구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